이은열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진성 교수님이 아주 훌륭한 ALD 윈들을 위한 자리를 준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는 인천대학교 신소재화학과인 이한보람이라고 합니다. 제목이 좀 특이하죠. 원래 제가 약간 이 낚시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작년에는 원래 1시간 만에 뽀개기 뭐 이런 거였어요. 75분으로 늘어나면서 어, 박 교수님이 조금 더 강의를 해달라는 의미로 알고 자료를 상당히 많이 업데이트 했습니다. 1년 사이에. 그리고 드릴 말씀이 있는데 보시면서 필요하신 장면은 언제든지 찍어도 되고요. 저랑 같이 찍었으면 제 이메일로 좀 보내주시면 제가 우리 KALD로 홍보하는 링크드인에다가 잘 쓰겠습니다. 저는 이한보람이고요. 시스템학과 인천대학교에 있고 그다음에 케미스트리 머티리얼즈라는 ACS 저널의 이규제큐티브 에디터로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ALD, ALE 제가 회장이었었고요. 2023년에는 ASD 워크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뉴욕에서 했었는데 그거를 제가 2023년에 준비를 했었습니다. ALD랑 ASD, 뭐 AVS 이런 쪽에서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왜 우리가 ASD를 배워야 되는가? 참 이게 제가 직업이 선생님이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거든요. 혈당 스파이크가 치솟을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점심 이후에 수업을 할 때는 굉장히 인터랙티브한 수업을 합니다. 계속 물어봐요, 이렇게. 박 교수님 어디 계시는가요? 네, 계속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교수님들, 학생들, 포닥분들, 박사님들 지금 방심하지 마시고 보는 순간 바로 물어봅니다. 저기요 이러면서. 네. 너무 민망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 시작을 우리가 그러니까 왜 반도체를 배워야 되고 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가 ASD를 해야 되고 ASD가 반도체 쪽에 아주 중요한 건 아닌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멋있게 시작해 볼까 하고 작년에는 막 챗GPT 갖다 놓고 막 숙제하는 거 보여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뭘로 멋있게 할까? 제가 되게 인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공학자긴 하지만 굉장히 인문학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작할까 고민을 한 몇 달 동안 했습니다. 보셨나요? 듄, 듄 1, 듄 2. ASD 들어왔다가 첫 장면에 듄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듄, 학생들 다 봤죠? 다 봤다고 가정하고.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판타지계에는 반지의 제왕이 있고, 이 SF계에는 듄이 있죠. 굉장히 명작입니다. 미국의 어, 굉장히 이제 저명한 SF 작가가 쓴 건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 지금 시대부터 2만 년 뒤에 우리 인류의 얘기에 대한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대단하냐면 2만 년 동안 우리 인류가 어떤 역사를 겪었는지에 대한 스트럭처가 다 있어요. 그래서 막 뭐 기계가 지배하고 뭐 귀족이 생기고 다시 기계 막 뭐 인조인간 안조인이랑 싸우고 결국 막 뭐 해가지고 그래서 균을 보신 분 알겠지만 건물이나 뭐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약간 중세 시대 같기도 하고 약간은 그리스 로마 시대 같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게 그냥 그렇게 지은 게 아니라 이미 인간은 인공지능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서 전쟁을 해서 이겨서 간신히 살아남은 상태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 균이라는 게 사부 언덕, 모래 언덕이라는 뜻인데 왜 균이라고 하냐면 여기서 이제 인간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인간은 컴퓨터나 인공지능을 안 쓰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다시 지배를 안 받으려고. 근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나오는 건 막 우주선 타고 날아다니잖아요. 우주선 타고 날아다닐 때 우주선이 어디 가려면 뭐 어떻게 항로를 계산한다든지 속도를 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연산을 해야 되죠. 근데 컴퓨터가 없는 상태에서 연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뭘 하냐면은 이 스파이스 멜란지라고 하는 저 갈색 가루 있죠. 저게 그 듄이라는 모래 언덕에 사는 모래 그 벌레 그거의 똥이거든요. 근데 저걸 먹으면 인간의 연산력이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멘타트라고 하는 저 사람이 저걸 먹고 엄청나게 높은 연산력으로 그 컴퓨터가 하는 모든 계산들을 다 수행을 하는 거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왜 사람들이 반도체에 이렇게 빠져 있고 뭔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 인간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빠질 수 없는 게 연산력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아무리 계산해봐야 여러분들 2차 방정식 머리로 풀 수 있어요? 못 풀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없으면 심지어 2만 년 뒤에 미래를 다루고 있는 듀네에서도 굉장한 연산력이 필요하다. 연산력이 하려면 우리 반도체가 필요하고 반도체를 하려면 AS를 해야 되고 ALD를 해야 된다. 아주 흐름이 자연스럽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마 학교 우리 그 수업 시간에 지금 이게 튜토리얼이기 때문에 굉장히 펀더멘탈한 걸 좀 갖고 왔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강의하는 것들. 아마 뭐 그 스케일링에 대해서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몇십 년 전에, 그러니까 반도체 수저가 나온 지 70년 됐는데 70년 전에 한동안 스케일링이라는 걸 했었죠. ITRS 로드맵이라고 맨날 참가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줄일까 고민하고. 그거의 근거가 왜 그랬냐면 실제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칩 사이즈가 하나였는데 반으로 줄였더니 네 개가 들어가네. 근데 네 개가 들어가는데 버나드 스케일링에 따라서 야 볼티지랑 커런트랑 다 같이 줄어들어서 우리가 쓰는 파워는 똑같네. 근데 파워를 똑같이 100으로 쓰는데 소자를 하나 돌릴 수 있었는데 반으로 줄이면 네 개를 돌릴 수 있잖아요. 빨라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뭐 수업 시간에 배우셨잖아요. 게이트 볼티지에 따라서 온 앤 오프 커런트. 원래 아이디어라기는 이렇게 스텝 와이즈로 딱 올라가야 되는데 안 그러면 이렇게 스레스홀드 스윙이 일어나죠. 그래서 올라갈 때 스텝 와이즈로 안 올라가는데 이걸 굉장히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트랜지스터를 온하고 오프하려면 딱 그 범위 내에서 이제 온 앤 오프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이제 넓어지기 시작하고 이 범위가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생각했었던 야, 4개로 줄여, 16개로 줄여 이게 안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2000년대 초반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일괄적으로 스케일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져요. 그러면 다시 만나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인텔이건 뭐 마이크론이건 삼성이건 뭐 만나서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ITRS가 없어졌죠. IRDS라는 거 바뀌었잖아요. 왜냐하면 회사별로 다양한 자기네들만의 스케일링법을 택하기 때문에 2000년대 초반부터 오면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굉장히 프로퍼티 측면에서도 세츄레이션 되고 많이 바뀌었다. 그런 얘기를 아마 수업 시간에 배우셨는데 잠깐 리콜 삼아 했습니다. 그리고 2D에서 3D로 이제 가는 건 잘 알잖아요. EUV를 써서. 우리가 3차원, 그러니까 2차원 FET도 3차원 게이트 올 어라운드 FET으로 바뀌고 낸드도 3D로 이미 바뀌었고 대부분의 메모리 회사들이 지금 3D 디램 개발을 하시느라 아주 열을 올리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막 IGGO도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채널 물질로. 3D 디램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원래는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이게 이제 제가 작년에도 보여드렸던 건데 이게 우리가 하는 마이크로 패브리케이션의 정확한 비유 방법이죠. 한 레이어 쌓고 패터닝하고 엎고 또 쌓고 패터닝하고 엎고. 그래서 저 미키마우스 아니 그 톰과 제리 잘 만들려면 우리가 그 얼라이먼트 키도 잘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거죠. 2차원으로 이렇게 소자를 해서 만들고 있었는데 결국 3차원으로 다 가야 돼. 그래서 이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게다가 작아져야 돼. 아까 말했던 스케일링 로우에 따라서. 그래서 사람들이 더 작은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EUV라고 익스트림 UV라고 하는 13나노미터 정도 되는 웨이브랭스를 갖는 우리가 라이트 소스를 갖는 UV를 도입을 하죠. 근데 문제는 EUV의 단가가 여전히 너무 비싸요. 그래서 사람들은 소자 회사들은 그러니까 교수님들은 이런 포인트로 잘 생각 안 하시는데 회사에 계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아이폰 M5 칩 나왔는데 원래 $100였는데 갑자기 그 다음부터 $200로 팔면 아무도 안 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소자 회사 분들은 장비 회사 분들은 굉장한 패브리케이션 코스트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여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공정 측면에서 아주 다양한 방법론을 생각을 해야 된다. 가격을 줄이기 위해서 만드는 가격을. 근데 이제 반도체 공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최소 한 600에서 1000개 정도의 시퀀스로 이루어지거든요. 물질은 한 300에서 500개.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이 복잡하다고 하는데 우리 반도체인들의 우리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될 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너무나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잘못 바꿔도 아주 공정이 틀어지고 잘릴 수도 있고 뭐 이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반도체 하시는 분들, 기업에서 오신 분들을 만나면 특징이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새로운 물질 제안하거나 공정을 제안해도 굉장히 귀를 닫고 있습니다. 잘 안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여러분들 레고를 만들 때처럼 우리가 다 만들었는데 저기 뭐 조각 하나 했다고 그거 다시 빼서 생각만 해도 짜증나잖아요. 그죠? 짜증나죠? 혈당 스파이크 괜찮나요? 아, 오케이.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바꾸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분들의 대부분의 고시점들은 굉장히 복잡한 프로세스고 fabrication cost, safety and environmental regulation들.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저기 하이닉스 분들 요거 하이드라이즈 있으면 ALD 잘 돼요. 잘 되겠죠. 근데 safety regulation, 예를 들어서 옆에 아파트가 있는데 그런 위험물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교에 계신 분들이나 연구소에 계신 분들은 일단 요런 거리감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알아야 되고. 그리고 반도체가 나온 지 한 70년 정도 됐는데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 제가 이 책으로 강의를 하거든요. 스탠포드의 제임스 플러머라는 교수님이 쓴 책인데 이걸로 1년짜리 반도체 공정을 강의하는데 그분이 여태까지 70년 동안 반도체 공정은 레볼루션 없었고 계속 이볼루션만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큰 바뀜이 없었어요. 가장 크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더미 게이트를 써가지고 하이케이를 적용하고 메탈 게이트를 나중에 만든 이게 그나마 가장 혁신적이었어. 그만큼 안 바꿨다. 70년 전에 개발한 그 기술을 그대로 쓰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이고 학계와 굉장히 밀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더스트리 분들이나 아카데미아 분들은 굉장히 큰 장벽이 중간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여기에 회사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아마 교수님들이랑 얘기하면 약간 평행선을 달리는 느낌이 가끔 들 때 있잖아요. 이게 약간 이런 데서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보수적인 거로 기술적인 개발에서의 특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ALD가 2007년도에 하이케이로 인텔이 처음 도입을 했거든요. 그런 다음에 뭐 타이 나이트라이드 ALD for electrode, 뭐 텅스텐 ALD for 너 낸드 플래시 일렉트로드 이런 거 쓰이잖아요. 학생이신가요? 예. 그럼 대답 한번 해주세요. ALD 메탈이 상용화된 게 뭐가 있을까요? 퓨어 메탈. 뭐가 있을까요? 텅스텐 말고는 없습니다. 놀랍죠? 루세님 20몇 년째 연구하고 있는데 아직 그만큼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이다. 그래서 타이 나이트라이드가 아주 그냥 다 갖다 타이 나이트라이드 뭐 타이 나이트라이드 연구한다 그러면은 뭐 일각의 학생들은 그건가 했더니 그게 아니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타이 나이트 디램 캐드 일렉트로드 낸드 게이트 메탈 게이트 디퓨전 베리어 뭐 디램 워드 라인 뭐 다 갖다 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 들어와서 릴라이빌리티가 확정이 되면 그걸 안 바꾸려고 합니다. 그걸 갖다 계속 쓰려고 하죠. 근데 운이 좋은 게 우리 ALD 하는 사람인데 ALD는 이미 들어왔잖아요. 그 업계로. 그러니까 ALD는 어떻게든 갖다 잘 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많아진다. 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ALD가 증착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더블 패터닝 프로세스, 패터닝 프로세스, ASD도 패터닝 프로세스죠. 애칭도 패터닝 플러스 애칭에 관련된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드라이 PR 같은 거, 우리 EUV를 위한 뭐 티낙사이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증착법을 넘어서는 어떤 다른 쪽에서의 애플리케이션이 발견돼서 쓴다. 왜 그러냐면 다른 걸 새로운 걸 도입을 안 하고 있는 걸 그냥 꾸역꾸역 들고 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크게 바꾸면 안 되니까. 그래서 테크놀로지컬 리사이클링이라고 하는데 혹은 리인벤션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SD가 우리가 그 올드 테크놀로지에 비해서 좀 장점인 게 몇 가지 얘기를 해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이런 3차원 구조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패터닝, 그러니까 포토 리사그라피는 애칭이 필요 없이 바로 패턴을 만들 수 있죠. 이렇게 와서 보시면 이거는 이거보다 더 한 단계 복잡한 구조죠. 그러니까 뭐 이걸 보고 아마 뭐 피시본 스트럭처 같은 거 낸드에서 그런 걸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저기 안에도 증착할 수 있는 거 셀렉티브 디포션 말고 방법이 문득 안 떠오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테크놀로지컬하게 중요한 공정이 돼가고 있다. 그리고 ASD랑 ALE를 합치면 완전히 바텀업으로 뭔가 패턴을 트랜스퍼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덥네요. 그냥 이거 좀 벗을게요. 중간중간에 질문을 하면은 끊어지니까 끝나고 한꺼번에 질문해 주시면. 이런 이유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코스트 베네핏.
예를 들어서 우리가 6스텝으로 이렇게 패터닝 프로세스를 폴로리스아그라피라는 애칭을 합니다. 근데 ASD를 한다 그러면 바로 넘어가죠. 2스텝.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장점이 두 개예요. 하나는 공정이 간단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에러들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공정이 간단해졌기 때문에. 두 번째는 가격이 싸지죠. 여기서 가격을 왜 그렇게 잡아 줄이려고 하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EUV가 7나노미터부터 2나노미터까지 올라가면서 그 도입이 되면서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진짜 100% 예를 들어서 웨이퍼 하나를 만들 때 EUV가 차지하는 EUV 리타그라피 차지하는 퍼센트도 늘어지고 들어가는 돈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스택을 줄였을 때 ASD에서 얻을 수 있는 굉장히 패브리케이션 코스트 측면에서의 굉장히 장점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회사분들의 시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은 Early Work and ASD and Fundamental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대학교 수업이 다 75분 수업이거든요. 제가 수업을 75분 할 때는 한 30분은 이렇게 잔소리도 하고 농담기도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오늘같이 튜토리얼 75분은 굉장히 힘드네요. 여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리가 ASD라는 것을 도입이 됐을 때 사람들의 이제 시도는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프리 패턴이 있습니다. 프리 패턴 서피스 위에다가 이니비터라고 부르는 혹은 증착을 막아줄 수 있는 어떤 몰리큘들, 또 이니비터라고 부르고 뭐 서피스 프로텍터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선택적으로 붙입니다. 그런 다음에 선택적으로 붙이게 되면 선택적으로 붙은 그 표면이 표면 에너지가 낮아져서 케미칼리 굉장히 이널트해져서 ALD가 증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있는 패턴이 그대로 올라오는. 그래서 2004년에 이제 스탠포드 스테이시 벤트 교수님이 했었던 연구를 보면 실리콘 악사이드 위에 ODTS라고 하는 옥타데실 트리클로로사일렌이라고 하는 셀프레스 모노레이어 같은 거를 붙여서 하프늄 악사이드를 증착이 되게도 하고 안 되게도 하고 하는 거를 데몬스트레이션 하셨어요. 근데 그 전에 요 시기쯤에 지금 여기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한양대 성명모 교수님이라고 ASD 쪽에 굉장히 AAO라고 엮어서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 있는데 아마 화학과죠? 성명모 교수님. 예. 화학과인가? 하여간 그 화학과, 예. 그 교수님이 요 시기쯤에 굉장히 연구를 많이 이쪽을 하셨어요. 지금도 아직 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렇습니다. 한양대 온 김에 한양대 교수님 한번 또 샤라웃 한번 해드렸습니다. 안 오셨죠? 네. 알겠습니다. 성노 교수님 반 학생들 왔나요 혹시? 여기, 그러면 왜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서피스 리액티비티를 컨트롤하냐? 보통 이제 서피스 모노레이어라는 걸 가지고 컨트롤합니다. 서피스 모노레이어는 이렇게 길게 된 오게닉 몰리큘인데요. 그거를 이제 표면에 흡착을 시키면 뒷부분에 우리가 테일 그룹이라고 하는 끝부분이 표면의 아우터 서피스가 되기 때문에 저 테일 그룹의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표면 특성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세컨더리 인터랙션, 만델발스 포스에 의해서 몰리큘과 몰리큘 간의 인터랙션이 있기 때문에 셀프 어셈블리라는 되게 재밌는 비헤이비어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 조지 와이사이드 교수님이라고 하버드 화학과에 우리가 논문을 써야 하는 이유라는 아주 엄청난 글을 쓰셨던 분이 있는데 이분이 많이 이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케미스트리적인 측면에서 서피스 모노레이어는 보고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도 알려져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로 보면 서피스 모노레이어가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헤드 그룹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알킬 체인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엔드 그룹. 보통 이건 옥타제실 트리클로로사일렌이라고 했는데 끝부분이 SiCl3가 되죠. 그래서 표면에 OH랑 반응해서 S가 클로린을 주고 HCl이 되면서 S가 악시젠을 반응해서 이제 단단한 본딩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이제 메틸로 끝나잖아요. 메틸로 끝나면 메틸이 굉장히 안정한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이 ALD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SiCl3 말고 다른 거를 쓰면 예를 들어서 뭐 사이얼 그룹이라 그러는 SH, 설퍼랑 하이드로젠이 붙어 있는 이런 거를 쓰면
이 셀프셋 모노레이어 자체가 흡착할 수 있는 셀렉티브한 표면을 우리가 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와엑시드 계열의 헤드 그룹이면 트랜지션 메탈에 선택적으로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활용을 하면 우리가 증착이 안 되게 막고 싶어하는 표면에 이 이니비터 자체를 선택적으로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말씀을 계속 드리겠지만 선택성을 나타내는 ASD에서 두 가지의 선택성이 있거든요. 하나는 이니비터의 선택성. 왜냐하면 두 가지의 표면이 있을 때 이니비터 자체가 하나의 표면에만 붙거나 하나의 표면만 반응해서 선택성을 유지시켜야 되잖아요. 이니비터의 선택성, 그다음에 프리커서가 왔을 때 프리커서의 선택성. 그러니까 이니비터가 붙어 있는 표면에 프리커서가 반응하면 안 되잖아요. 두 가지 선택성을 항상 고려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게 이제 제가 박사 말년이 아니라 막판 때 했던 건데요. 제가 이제 티티스 제목이 코발트 ALD였거든요. 뭐 성동호 교수님을 해서 막 스테이시 벤트 교수님을 해서 ASD를 하길래 저도 슬쩍 따라해봤죠. 그래서 ODTS를 써서 ODTS가 붙어 있는 표면, 이게 뒤에 나오겠지만 컨택 앵글 사진이거든요. 컨택 앵글이 굉장히 커지죠. 그러니까 서피스 에너지가 낮아지게 됩니다. 없으면 컨택 앵글이 낮죠. 서피스 에너지가 높은 상태, 케미칼리 액티브한 상태. 그렇게 했을 때 증착이 되고 안 되고, 같은 서브스트레이트에서 물론 사이즈는 패턴은 마이크로 단위로 크긴 한데 실리콘 악사이드와 ODTS를 선택적으로 붙여놓은 상태에서 코발트를 증착하게 되면 실리콘 악사이드 부분에만 코발트가 아주 균일하게 잘 증착되는, 이게 2007년인가 2008년에 했었던 실험인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요 정도의 패턴은 만들 수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원래 코발트 실리사이드 이런 거 연구했었는데 요거 ASD 연구를 하면서 박사 말년쯤에 이제 논문을 이제 한두 편 쓰면서 제가 포스닥을 아까 말했던 스테이시 벤티 교수님 방에서 했거든요. 스탠포드에. 요걸로 밀어붙여가지고 그렇게 가게 됐었습니다. 여기 박사과정 학생들이 있으면은 본인도 이제 포스닥을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렇게 약간 좀 미리 좀 준비를 해놓으시면 또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셀프셋 모노레이어가 상당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제가 그냥 대략적으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구분을 하면은 셀프셋 모노레이어가 뭐 알카살렌 계열, 포스펜 엑시드 계열, 알카타이올 계열, 칼복식 엑시드 계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드 그룹이 뭐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이 다 되고요. 거기에 있는 알킬 체인들이 어떻게 되고, 블락한 물질들이 이렇게 되고, 논 그로스 에어리아, 그다음에 그로스 에어리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요새는 셀프셋 모노레이어 자체가 디스플레이 같이 좀 사이즈가 큰 데는 좀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FEOL이라고 부르는 프론트엔드 쪽, 그러니까 로직이나 메모리나 이런 프론트엔드 쪽에는 셀프셋 모노레이어를 못 씁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삼성이랑 과제를 하면서 제 티시스가 코발트 ALD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도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프론트엔드 쪽에 해서 이거 셀프셋 모노레이어를 쓰면 좋습니다. 이거 한번 써보시죠라고 삼성 이얼리 리포트 때 발표를 했는데 콧방구도 안 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오게닉 물질이 프론트엔드에 들어간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도 없다라는 눈빛이었어요. 근데 ASD에 지금 그렇게 많이 관심을 갖는 거 보면 상당히 기술이 그동안 많이 발전해서 옵션이 많이 없어졌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 폴리머 이니비터 같은 것도 있습니다. 폴리머 이니비터. 폴리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뒷부분, 물론 뭐 포토리스토그래피에 많이 PR로 많이 쓰기도 하지만 우리가 프론트엔드나 백엔드 쪽에서는 잘 안 쓰고 그 다음에 다음 프로세스에 쓰거나 뭐 패키지나 이런 데 쓰게 되죠. 그래서 폴리머 같은 경우는 코팅 자체가 진공 방법을 안 쓰고 굉장히 편하게 코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값이 싸죠. 그리고 스터디가 많이 됐고,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폴리머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죠. 요거는 이제 제가 대표적으로 그냥 하나 갖고 온 건데, 지금 알곤 내셔널 랩에 있는 제프리 람 박사님 쪽에서 냈던 논문인데, 우리가 요 PS PMMA라고 하는 다이블라코 폴리머라는 게 있습니다. 폴리머를 두 개를 합치면 걔가 서피스 에너지에 의해서 두 개로 분리되면서 특정한 나노 패턴을 나타내는 그런 폴리머가 있거든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ALD로 증착을 해서 패턴으로 이렇게 다양한 것을 패턴을 실제 ALD 방막으로 증착된 물질의 패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폴리머가 아시겠지만 굉장히 케미칼리 이너트하잖아요. 그러니까 블라킹을 막아주는 데는 셀프셋 모노레이어니 뭐 SMI니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폴리머가 제일 잘 막습니다.
그냥 두껍고 반응성 낮고. 근데 이제 아주 작은 패턴에 이거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못 쓰는데, 우리가 뭐 반도체만 이 ASD를 쓴다고 생각 안 하고 좀 다른 데도 쓴다고 가정해 보면 굉장히 쓸 수 있는 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어프로치 하시는 분들도 꽤 있고요. 그래서 리포티드 폴리머 그 자료를 쭉 정리를 해보면 뭐 굉장히 많이 씁니다. PMMA 같이 이제 널리 알려진 그 일렉트론 이빔 리지스트의 PR로 알려진 것들이 되게 많이 쓰였고요. 그래서 블락킹 머티리얼이 굉장히 많죠. 넌 그로스 에어리아, 그로스 에어리아를 구분하기가 조금 어렵긴 합니다. 왜냐하면 폴리머 그 자체가 선택적으로 붙어야 되는데 선택적으로 붙기가 어렵기 때문에 폴리머 그냥 한 방에 코팅 뭐 스팀 코팅을 하든 무슨 식으로 코팅을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폴리머 자체가 패턴 위에서 선택적으로 붙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UC 산타바바라의 교수님 이름 까먹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셀프샘 모노레이어를 깔아서 폴리머 자체가 선택적으로 붙을 수 있게 해서 ASD를 하시는 연구를 하는데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건 아닌데 그렇게 만들기가 어렵다. 그다음에 이제 펀더멘탈로 넘어갑니다. 이제 졸린 걸로 넘어가요. 혈당 스파이크 오나요? 어느 실험실인가요? 네. 죄송해요. 우리 K 직장인들은 뭐 어쩔 수 없이 주무셔도 됩니다. 네. 우리가 셀렉티비티라고 해서 우리가 ASD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언급이 되는 데피니션이 있잖아요. 이게 뭔가? 왜 셀렉티비티를 어떻게 정의하냐?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나? 이거를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셀렉티비티는 보통은 이제 우리가 A라는 표면이 있고 B라는 표면이 있는데 증착된 두께가 T1이 있고 T2가 있을 때 선택성이 어떻게 돼? 그러면은 아무 생각 없이 대부분 학생들은 10나노 증착됐고 얘는 2나노 증착되니까 8나노예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과연 그 데피니션이 맞을까? 맞나요? 박 교수님 학생 아니에요? 네, 맞아요. 틀렸죠? 왜 틀렸는지. 고윤종과 이수지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 이사통을 봤는데 고윤종이랑 참 멋있더라고요. 네, 여튼 100명 중에 95명이 고윤종을 픽하고 5명이 이수지를 픽했다고 가정을 하면 셀렉티비티는 사실은 프리퍼런스거든요. 난 이게 좋아. 얘보다 이게 좋아. 이런 뜻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ASD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루세늄을 증착하는데 나는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보다 실리콘 악사이드가 좋아.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00명이라는 기준을 봤을 때 95명 대 5로 하니까 셀렉티비티가 90이냐. 그럼 예를 들어서 200명이라는 케이스를 봤을 때 110명이 고윤정이 선택하고 아니 200명이 고윤정을 선택하고 110명이 이수지를 선택한다면 90 똑같잖아요. 그 셀렉티비티는 같은 거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회사분들은 대부분 셀렉티비티라는 그 데피니션보다 그래서 차이가 몇 나노야? 이걸 물어보시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통용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컨셉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노멀리제이션이 안 된 상태에서는 서로 간의 셀렉티비티의 차이를 비교하기가 어려워서 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노멀리제이션 해야 되는군요. 200-110 over 200 플러스 110. 그러면 셀렉티비티는 0.29입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는 95-5, 95 플러스 5면 셀렉티비티는 0.9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적인 그냥 값이 90이라고 해서 같은 셀렉티비티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게 우리가 얼마의 모수에서 셀렉티비티가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명심을 하고 셀렉티비티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각막을 증착할 때 우리가 뭐 고윤적 이수지를 선택하는 것처럼 어떻게 숫자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연구를 1980년대 후반에 좀 했습니다. 뭘 했냐면 셀렉티비티를 정의할 수 있는 파라미터가 뭘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셀렉티비티는 어쨌건 필름 그로스 초반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레인 그로스에 대한 영향보다는 초기 뉴클레이션에 의한 영향이 많을 거예요. 그죠? 표면에서 예를 들어서 루세늄이 실리콘 악사이드 위에 증착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루세늄이 얼마의 뉴클레이션 레이트를 가졌냐
뉴클레이션 레이트이 높다면 굉장히 증착이 빨리 될 거고 뉴클레이션 레이트이 낮다면 증착이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셀렉티비티를 컨트롤한다는 거, ASD를 만든다는 것은 뉴클레이션 레이트를 컨트롤하는 거랑 같습니다. 뉴클레이션 레이트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 아마 뭐 학부 때는 안 배웠겠지만 우리 대학원 때 키네틱스나 이런 거 보면 뉴클레이션 레이트 우리가 배우잖아요. 베이퍼에서 왔을 때 이게 이제 학생들 없나요? 박재석 교수님 학생. 저게 어디서 온 수식이죠? 첫 번째 게? 인피니먼트 레이트죠? 그지? 네. 그래서 오면은 인피니먼트 레이트하고 뒷부분에 액티베이션 에너지 텀이 붙어서 계산을 쭉 해보면 결국 이렇게 되는데 결국 잘 들여다보면 엑스포넨셜 텀에 액티베이션 에너지 텀이랑 곱하기 뭐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키네틱스에서 보면 리액션 레이트 컨스탄트라는 게 있어서 K라는 게 있습니다. K0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G 오버 RT. 그래서 저 뒤에 텀이 얘가 붙냐 안 붙냐에 대한 확률을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뉴클레이션 레이트를 비교하면 되지만 다 어차피 나눠지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K 값만 비교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셀렉티비티는 저렇게 쓸 수 있어요. K gross area over K gross area 플러스 K non gross area. 저게 이제 gross area가 되는 거죠. non gross area는 non gross area over non gross area 플러스 non gross area. 뒷부분에 이제 나오겠지만 이제 서피스 요거 세타로 하잖아요. 서피스 커버리지죠. 서피스 커버리지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콜레센스가 일어나기 전까지. 이게 좌장님 콜레센스가 일어나면 왜 저걸 못 쓰죠? 그렇죠. 맞습니다. 탑에서 봤을 때 프로젝션 에어리어가 겹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방울이 겹치는 걸 생각을 해보면 얘네가 서로 만나기 전까지는 다 위에서 봤을 때 물방울의 넓이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겹쳤을 때 우리가 이거를 커버리지를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이거를 어떻게 일어나죠? 그걸 어떻게 고려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얼음이 이렇게 물이 있는데 얼음이 얼기 시작해서 얼음이 호머지니어스 리플레이션에서 딱 생겼는데 옆에 있는 얼음들이랑 붙어가지고 콜라센스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걔가 가지고 있는 볼륨이랑 서피스 에너지를 어떻게 고민해야 되지? 1920년대 계산 다 해놨어요. 말민 아므라함 이퀘이션이라고 철강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익숙할 텐데 그렇게 해서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뒤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non gross area 위에서의 리액션 레이트 컨스턴트랑 gross area 위에서의 리액션 레이트 컨스턴트. 그래서 셀렉티비티 디퍼런스는 gross area 빼기 non gross area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커버리지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험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원에서 실험을 해보면 많이 아는데 우리가 이론적으로 계산한 수식과 거기서 측정해야 될 값이 실험으로 와서 딱 봤더니 야 이거는 어떻게 측정해야 되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측정이 편한 파라미터로 바꾸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리액션 레이트 컨스탄트를 측정해가지고 거기다 값을 다 넣어서 계산해야 되잖아요. 근데 리액션 레이트 컨스탄트를 측정하려면 뉴클레이션 레이트를 최소한 2개 포인트를 찍어야 되는데 복잡하니 야 이거 위에서 커버리지로 보고 넣으면 안 될까? 혹은 두께로 측정해서 넣으면 안 될까? 혹은 케미칼 컴포지션으로 해서 아토믹 퍼센트로 넣으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학생들이 SEM으로 두께 딱 찍은 다음에 혹은 XPS로 컴포지션 딱 측정한 다음에 셀렉티비티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 생각을 지금 NC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의 그렉 팔슨 교수님 AL 대학교 가면 많이 아실 거예요. 그분이 말먼 아미라미 이퀘이션을 써가지고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원래 컬레센스 전까지 이게 이렇게 적용이 됐는데 컬레센스 됐을 때 실제로 셀렉티비티가 두께 측면이랑 이렇게 커버리지 측면이랑 비교해 봤을 때 많이 다르냐? 그래서 커브로 보면 조금 다르긴 해요. 완전히 같지는 않아요. 근데 트렌드가 굉장히 비슷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ASD를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학생들 보면 셀렉티비티를 보통 두께로 하잖아요. 혹은 XPS를 찍은 케미컬 컴포지션으로 하거나 그게 다 이런 이유가 있다. 그래서 이걸 알고 넘어가셔야 된다. 그래서 전통적인 트렌드를 보면 두 가지 표면이 있죠. 어떤 특정 표면이 NGA 서피스 있을 때 거기에서의 K 값이 두 개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실리콘 악사이드 위에 루세늄을 증착한다고 했을 때 루세늄 표면이 있고 실리콘 악사이드 표면이 있잖아요. 근데 루세늄 표면 위에 루세늄이 증착이 더 잘 되는 거랑 실리콘 악사이드 표면 위에 루세늄이 새롭게 증착되는 거랑 두 개의 리액션 레이트 컨스턴트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KN과 KS로 했을 때 그게 같을 때 그걸 인트린직이라고 하고, 그게 아니라 루세늄 위에 루세늄이 더 증착이 잘 돼. 그럼 오토카탈리틱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후자죠. 왜냐하면 증착된 물질에 위에 반응성이 더 좋기 때문에 그 위에 더 증착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커브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셀렉티비티는 오토카탈리틱이 되면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요. 인트린직은 이런 식으로 익스포넨셜 커브를 갖고 떨어지게 되고, GA, 그로스 에어리어 위의 측면에서는 거의 이제 증착이 바로 일어나기 때문에 셀렉티비티가 없게 되죠. 이렇게 되고, 실제로 그림으로 보시게 되면 오토카탈리틱은 요 위에서만 더 일어나기 때문에 얘가 커지는 타입이고, 인트린직은 뉴클레이션 사이트들이 더 생기면서 개수가 넘버 오브 뉴클레이가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커브 모양을 잘 보시면 뒷부분에 그 ASD 셀렉티비티 디그라데이션 얘기가 나오거든요. 거기 보시면 학생들도 추정을 해보면 저거 내 커브랑 좀 비슷한데? 라는 게 있을 거예요. 이 커브를 보시면. 그게 다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미있나요? 이게 펀더멘탈 쪽으로 하니까 굉장히 조용해지네요. 뒷부분에 회사에서 오신 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이 가득 담겨 있으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럼 셀렉티비티를 어떻게 분석하느냐? 뭐 아시겠지만 우리가 다이렉틀리 엘립소메트리나 SEM이나 TEM 같은 걸 찍어서 두께를 찍습니다. 그래서 셀렉티비티를 이렇게 계산하게 되는 거죠. 보통 일반적인 방법이 다 이렇게 합니다. 혹은 두께가 형성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루세늄 했는데 이게 뭐 방막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아일랜드 그로스가 좀 일어나가지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XPS 찍게 되는 거죠. XPS나 OJ나 심스나 RBS 같은 걸 찍어서 요 델타 값을 찍습니다. 요 얼마가 아토믹 퍼센트로 있느냐. 그래서 셀렉티비티가 요 아토믹 퍼센트의 차이로 정의가 됩니다. 이렇게 두 개로 계산을 해도 다 같은 셀렉티비티의 데피니션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은 이제 이거는 제 실험 결과긴 한데 타이타늄 악사이드거든요. 증착이 쭉 잘 되다가 이니비터를 붙이면 증착이 안 되고 뭐 한 7, 800사이클까지 뉴클레이션 딜레이가 길어지잖아요. 우리가 뉴클레이션 레이트를 억지로 줄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셀렉티비티로 바꾸면 이렇게 커브를 그리죠. 근데 대부분 회사에 계신 분들이나 이걸 어떤 특정 응용에 써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건 이게 궁금해요. 야, 그로스 에어리아의 T1이고 NGA의 T2면 요거 델타가 궁금해, 델타가. 왜냐하면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위에는 증착이 하나도 안 되면서 실리콘 악사이드 위에는 한 3나노 쌓아야 돼. 이런 요구를 갖고 오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께의 차이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셀렉티비티라는 개념을 갖다 대면 교수님들은 항상 그러죠. 야, 그렇게 되나요? 그러면 셀렉티비티가 95%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게 뭔 소리야? 약간 커뮤니케이션 오류가 생기죠. 그래서 어떻게 쓰면 가장 좋으냐면 대부분 넘버 오브 no gross until number of cycle이죠. 그래서 셀렉티비티를 이렇게 커브를 그리지만 셀렉티비티가 Y축이 되게 그리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X축을 number of cycle이 아니라 thickness on gross area를 표시하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gross area에 10나노가 쌓일 동안 셀렉티비티가 100%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non gross area는 증착이 하나도 안 됐다. 이런 표시입니다. 그래서 저도 초반에는 그냥 number of cycle versus selectivity로 커브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정보를 다 담을 수 있어서 응용이나 펀더멘탈을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둘 다 좋다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SD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셀렉티비티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니비터의 어드접션 셀렉티비티. 예를 들어서 우리가 ASD가 굉장히 매력적인 이유가, 그리고 셀퍼셀 모놀레이에서 SMI라고 하는 걸 넘어왔던 이유가 ALD 공정을 하는 과정 중에 공정의 불연속성 없이 앞부분에 셀렉티비티를 줄 수 있는 이니비터를 익스포즈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갖다 붙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SMI 뭐 좋은 거야. 근데 우리가 표면을 딱 봤는데 실리콘 악사이드랑 나이트라이드 두 개 딱 있어요. 딱 훅 날렸어. ALD 하기 직전에 원 익스포저만 딱 했더니
이니비터가 딱 가가지고 실리콘 악사이드만 쫙 붙어서 그 다음에 ALD 공정을 하니까 나이트라이드에서는 잘 자라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베이퍼 페이즈 그 트랜스포트를 딱 했을 때 도착해가지고 선택적으로 딱 붙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니비터가 딱 붙어 있는데 프리커서가 날라올 때 그로스 에어리어만 합착이 되고 넌 그로스 에어리어만 합착이 안 돼야 되는 거. 이렇게 두 개의 셀렉티비티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거를 물리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것인가? ALD는 아시겠지만 피지컬 인터랙션과 케미컬 리액션 두 개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상상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프리커서야. 예를 들어서 프리커서야 지금. 캐니스트 이렇게 있다가 온도를 딱 올려서 밖에 엑스터널 프레셔가 낮아지면 베이퍼라이제이션이 확 돼서 후 날아갈 거잖아요. 그럼 표면에 막 도착해. 예를 들어서 이게 표면이라고 가정하면 프리커서들이 다 어드접션 되어 있잖아요. 처음에 들어올 때 저 문이나 저런 데서 부딪히고 막 이렇게 하죠. 그죠? 피지컬 인터랙션. 그다음에 의자에 앉을 때 여기 내 의자인데 나 표시해놨는데 혹은 나 저기 앉아도 될까? 이렇게 앉을 때 들어가는 에너지, 케미컬 리액션, 그죠? 그래서 보시면 왕 몰릴 때가 피지컬 인터피어런스가 있고 와서 앉을 때가 케미컬 인터피어런스가 있습니다. 두 개의 프로세스. 근데 대부분의 요것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게 케미컬 인터피어런스를 2010년도부터 DFT라는 게 도입이 되면서 요 케미컬 리액션을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초반에 그 컨트리뷰션을 많이 했습니다. ALD와 DFT의 짬짬이 연구. 그 다음에 피지컬 인터피어런스는 사람들이 고려를 많이 안 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게 MD라는 아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주 큰 컴퓨테이션 리소스를 써야 됐기 때문에. 근데 ASD로 오면서 그걸 고려를 많이 해야 돼요. 저희 실험실에서는 MD를 쓰지 않지만 키네틱 몬테칼로라고 해서 새로 다른 시뮬레이션 툴을 쓰긴 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DFT로 계산하면 덴시티 펑셔널 티어리잖아요. 우리가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배우면 일렉트론의 인터랙션을 계산할 수가 있고 그걸 확장해 보면 몰리큘이 표면에 왔을 때 인터랙션이 어떻게 되는가의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케미스트리를 잘 하시는 분이라면 뭐 이런 몰리큘이 왔을 때 피지 옵션이 되고 리간드가 하나 떨어져 나가고 리간드 나머지 하나 떨어져 나가고 이게 각각의 서브 스텝들 있잖아요. 그 스텝들을 DFT로 하나씩 계산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커브를 그려보면 델타 E가 이 정도구나.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너무 큰데 반응이 안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플래티늄을 증착하는데 서로 다른 프리커서를 썼는데 얘가 증착이 잘 안 되고 되고가 있는데 그 DFT를 계산해 보면 액티베이션 에너지 배리어의 크기가 거의 2배가 차이 나죠. 그럼 익스포넨셜 텀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차이는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되죠.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두 가지의 셀렉티비티를 고려할 때 표면의 분야 한 분야를 DFT로 계산할 수가 있다. 아주 DFT를 적용하기 좋은 분야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DFT를 연구를 많이 하시는데 아마 이거 뭔지 잘 아시는 분 있어요? 머신러닝 포스 필드라고 요새 뭐 AI 막 엄청나잖아요. 머신러닝, 딥러닝. 뒤에 저희 실험실에서 딥러닝을 이용해서 ASD에 어떻게 적용했는지 한 몇 장을 넣었거든요. 그때도 좀 말씀드리겠죠. 어쨌건 이게 건 바이 건으로 계속 DFT 계산을 해요. 한번 계산할 때마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근데 우리가 DFT라는 것은 프리커서가 왔을 때 얘가 피지 옵션 되고 어떻게 떨어져 나가고 이걸 다 계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계산된 데이터베이스가 엄청나게 많다라고 가정하면 얘가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써서 이런 특정 표면과 특정 몰리큘 간의 포스 필드를 미리 프리트레이닝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MD인데 아니면 내가 프리커서를 이렇게 딱 던졌는데 얘가 날아가서 저 서피스와 어떤 인터랙션이 일으킬지를 미리 포스 필드로 계산돼서 거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표면이 잘 붙냐 안 붙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새 이 머신러닝 포스 필드를 사람들이 많이 쓰고요. 머신러닝 포스 AR 이게 장점이 뭐냐면 겁내 빨라요. 그래서 바스도 많이 쓰잖아요. 바스비라고 DFT 계산할 때. 그러면 12시간, 14시간 걸리는데 저희가 쓰는 MLFF, 매트마티스라는 회사 제품을 쓰는데 3분 걸려요. 딸깍 끝. 그래서 요새 DFT 계산하시는 분의 논문을 보면 무슨 그래프가 되게 많아. 왜냐하면 딸깍으로 계산을 여러 번 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ALD 계산 쪽에는 AI가 많이 들어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저희 실험실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
피지컬 인터랙션을 계산하기 위한 theoretical 툴들이 많이 있어요. 보고된 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랜덤 시퀀셜 디저프션, 그다음에 키네틱 몬테카를로, 그리고 스태캐스틱 레디스 모델. 이건 저희 실험실에서 한 거고요. 요거는 그 오버행이 얼마나 생기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ASD를 증착했을 때 lateral growth가 일어나 오버행이 생기잖아요. 얼마나 생기는지를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통계적인 모델로 그냥 계산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키네틱 몬테카를로와 DLT를 합쳐서 어떤 리액션 스텝이 일어나는지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컴퓨테이셔널 리소스를 써서 연구를 생각보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서 그건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서피스가 이니비터가 붙었을 때 표면 에너지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아주 그냥 간단한 방법으로 워터 컨테인글을 찍습니다. 워터 컨테인글을 찍을 때는 우리 영스 이퀘이션 알잖아요. 그 우리가 물방울이 특정 표면에 있을 때 가스 페이즈, 리퀴드 페이즈, 솔리드 서피스에 세 가지의 페이즈가 있으니까 인터페이스도 세 개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인터페이스 에너지가 세 개가 되게 되는데 그거에 밸런스를 이루는 이퀘이션이 영스 이퀘이션이잖아요. 거기서 컨택 앵글이라고 부르는 세타가 이 서피스 에너지를 나타내주는 값이고, 서피스 에너지와 세타는 반비례 관계죠. 그래서 이렇게 물방울로 떨어뜨리면 표면에 물방울이 동그랗게 뭉치고 서피스 그 컨택 앵글이 커지면 서피스 에너지 굉장히 낮은 상태, 표면이 안정한 상태. 반대로 확 퍼지면 표면이 불안정하고 서피스 에너지가 큰 상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카퍼랑 코발트, 실리콘 악사이드 위에 저희가 이니비터로 딱 뿌렸을 때 컨택 앵글이 변하는 값을 보면, 야, 이니비터 우리가 탁 뿌렸더니 코발트랑 카퍼 위에만 선택적으로 붙었구나, 이런 걸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ASD 논문을 보면 초반에 컨택 앵글 결과들이 많이 나오죠. 이게 사실은 컨택 앵글이 우리가 사실은 몰리큐로 붙이는 굉장히 마이크로스코픽한 스케일에서의 연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 컨택 앵글이라는 분석법 자체가 굉장히 매크로스코픽한 스케일의 분석법이거든요. 그래서 변수가 많습니다. 되게 영향을 줄 변수가 많아서 여러분들이 학생들 같은 분들은 명심을 하셔야 될 게, 컨택 앵글로 분석을 하게 되면 컨트롤 익스페리먼트를 굉장히 많이 해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이니비터가 붙어서 컨택 앵글이 올라간 건지 아니면 이니비터가 안 붙고 다른 어떤 영향, 뭐 어닐링 이펙트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간 건지를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많이 해야 됩니다. 쌤이랑 SMI로 넘어가시죠. 쌤은 세퍼슨 모노레이어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길쭉하게 생겼잖아요. 길쭉하게 생겼는데 헤드 그룹, 알킬 체인, 엔드 그룹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ASD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보시면, 실험을 쭉 해봤더니 카본 체인, 알킬 체인의 길이가 늘어날수록 셀렉티비티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얘가 늘어날수록 서로 간의 세컨더리 인터랙션이 강해져서 촘촘하게 패킹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블락킹을 잘해요. 물론 길어지면 얘가 무거워서 베이퍼 페이스 딜리버리로 날려서 붙이기가 어렵긴 합니다. 그리고 헤드 그룹이 리액티브 엘레멘트가 헤드 그룹이 있을 셀렉티비티가 올라갑니다. 뭐 쉽게 생각해 보면 헤드 그룹이 반응성이 높아서 잘 붙으면 당연히 셀렉티비티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테일 그룹은 벌키 테일 그룹이면 테일 그룹의 사이즈가 줄어들면 셀렉티비티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이렇게 뚱뚱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서로 패킹이 안 되니까 디펙트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이 정말 대단한 건 이 세퍼슨 모노레이어의 LSD의 효과를 이미 스테이시 교수님이 2010년 이전에 다 끝내놨어요. 이거의 first author는 지금 그 화종 University of Science Technology의 롱첸 교수님인데, 저보다 한 살만 누님인데 그분이 다 끝내놨어요. 이미 다 해버렸어. 그래서 별로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우리는 연필 같은 세퍼슨 모노레이어가 ASD에 좋고, 이 롤리팝 같은 거는 별로 좋진 않다. 그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세퍼슨 모노레이어를 쓰면 우리가 패턴이 이렇게 작게 떨어졌을 때 그 세퍼슨 모노레이어 자체의 길이가 한 2, 3나노미터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세퍼슨 모노레이어 자체의 인터피어런스가 생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패턴이 균일하게 안 나오는 그런 걱정들이 있죠. 그리고 세퍼슨 모노레이어는 오게닉 물질이기 때문에 프론트엔드 쪽에서 굉장히 거부감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고 오게닉 물질이기 때문에 서멀 스테빌리티도 낮게 되고요. 그다음에 증착이 끝난 다음에 그 리무벌 할 때도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LD는 우리가 펀더멘탈한 연구를 한 다음에 바로 응용으로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회사 분들이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방향성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던 테크놀로지컬 리인벤션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연구를 하기 시작했냐면 이게 2013년에 그 제프리 람 박사님하고 엔젤 박사님이 냈던 논문인데 표면에 작은 몰리큘들을 붙이고 알루미늄 확사에 증착했더니 작은 몰리큘의 종류별로 우리가 알루미늄 확사에 GPC를 컨트롤할 수 있더라 이런 얘기. 다시 말하자면 특정 몰리큘을 붙이면 GPC를 굉장히 낮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니비터의 개념이랑 똑같았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GPC만 컨트롤하고 싶었을 뿐이지 블락킹을 하거나 뭐 이런 목적은 아니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들이 작은 몰리큘들을 갖다 썼다는 거예요. 베이퍼 페이스 딜리버리 측면에서 좋고 아까 얘기했었던 거는 길쭉하지 않기 때문에 작은 패턴에서 좋다. 그래서 2017년에 그 네덜란드의 그 아드리 마커스랑 그 어윈 커셀 그룹에서 ABC 프로세스라고 했어요. 거기가 플라즈마 ALD로 유명한 데거든요. 근데 플라즈마는 아시겠지만 이니비터라고 붙였던 오게닉 몰리큘이나 작은 몰리큘들을 그냥 바로 없애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매 사이클마다 이니비터를 넣어줘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니비터, 퍼지, 프리커서 넣었을 때 이니비터 붙는데 안 붙겠죠. 퍼지, 리액턴트, 플라즈마. 그러면 프리커서는 방막으로 바뀌고 이니비터는 없어지겠죠. 다시 이니비터, ABC 프로세스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표면 위에다가 만들었죠. 그래서 SMI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ASD 연구에서 새로운 이제 방법론으로 제기되면서 사람들이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종류가 굉장히 많죠. 디퍼션 메탈, 블락킹, non-gross area 막 이게 있습니다. 저희 그룹은 제가 2018년에 저희는 어떤 아이디어를 냈었냐면 프리커서 자체를 이니비터로 써보자. 프리커서 자체도 어떤 표면에는 뉴클레이션이 잘 되는 표면이 있고 뉴클레이션 안 되는 표면이 있으니 걔 자체를 이니비터로 써보자라고 해가지고 DMA, DMS나 DMA, TMS 같은 걸 써서 루세늄을 블락킹을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이 장점은 뭐냐면 프리커서, 그러니까 그래서 잘 작동하지 않는 배드 프리커서를 공정에다 갖다 썼기 때문에 반도체 업계에서는 그거 원래 우리가 쓰던 거네? 오케이, 괜찮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배리어가 되게 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서 성공적으로 증착을 했고, 이제 또 장점은 프리커서 개발해놨던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잘 되는 놈 빼고는 다 안 되잖아요. 안 되는 놈을 저기 케미칼 회사 분들 많을 때 저기 혹시 안 되는 프리커서 없나요? 이렇게 해서 좀 받아서 써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솔 케미칼에서 텅스텐 프리커서를 개발했는데 너무 안 된대. 저한테 주세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ASD로 저는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프리커서 자체를 이니비터로 갖다가 ASD를 한 대부분의 이제 저희 그룹 논문이 많긴 한데 다른 벨기에 아이맥 쪽에서 연구를 또 같이 많이 했습니다. 셀렉티비티의 디그라데이션에 대해서 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셀렉티비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로스 에어리아에는 그냥 선형적으로 올라가고 넌 그로스 에어리아는 선형적으로 안 올라가죠. 그래서 셀렉티비티를 그리면 특정 피크니스까지 아무런 증착이 일어나지 않는 셀렉티비티가 100으로 유지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100으로 유지되는 기간이 지나면 셀렉티비티가 그렇게 뚝 떨어져요. 다 떨어져요. 왜냐하면 이 셀렉티비티, 우리의 인생같이 또 셀렉티비티가 영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왜 셀렉티비티가 영원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넌그로스 에어리아 쪽에서의 여러 가지 디펙트. 예를 들어서 이니비터를 붙였는데 그 중에 한두 자리가 비어 있어. 거기서부터 뉴클리에이션 시작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흡착을 시켰는데 케미접션이 돼서 단단하게 붙어야 되는데 피지접션이 됐다가 디접션이 되는 거. 혹은 표면에 존재하는 어떤 임퓨리티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그로스 에어리아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로스 에어리아 자체에 디펙트가 있을 수 있고요. 프리커서 리액티비티가 떨어질 수도 있고 이니비터가 그로스 에어리아에 붙으면 안 되는데 거기 가서 붙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원치 않는 피지 접전들이 일어날 수 있죠. 온도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근데 간단히 말하자면 원하지 않는데 붙는 게 가장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계산하느냐, 아까 DFT를 써가지고 특정 표면의 액티베이션 에너지 배리어를 계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여기는 타이타늄 프리커서 이니비터를 썼고 TDMAT이라는 프리커서를 써서 타이타늄 프리커서 이니비터랑 실제 타이타늄 압사이드 프리커서입니다. 그 두 개를 계산해 봤어요. 그러니까 이니비터가 붙은 상태에서 타이타늄 프리커서가 붙을 때 에너지가 얼마냐? 그럼 굉장히 올라가죠, 이렇게. 그럼 얘는 이니비터로 써도 되겠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베리에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리고 아까 말했던 피지컬한 어프로치를 통해서 이게 예를 들어서 뭐 DMA, TMS랑 DMA, DMS를 붙였는데 방막 증착이 잘 안 막히더라. 왜 그랬냐 봤더니 이니비터를 다 붙여놓고도 파란색으로 실제로 알루미늄 억사이드를 했는데요. TMA의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이 비어있는 공간에 붙을 수도 있구나. 이거를 피지컬 인터랙션을 통해서 알아내볼 수 있는 거죠. 두 개의 중요한 피지컬 툴을 가지고 우리가 에스티메이션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셀렉티비티가 이렇게 뚝 떨어지고 하는데 이제 보면은 이니비터를 익스포저 타임을 이렇게 늘려가면서 30초 노출했더니 이니비터 잘 붙었는데요? 근데 셀렉티비티가 왜 떨어지지? 라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완벽하게 이니비터가 붙어 있는 상태고 약간의 인히어런트한 디펙트만 있는 상태에서도 그 위에 뉴클리에이션이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ALD 하시는 분들이 좀 착각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우리가 도우즈가 늘어나면 GPC가 세츄레이션 되면 ALD 리액션이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세츄레이션이 일어나면 그 표면은 완벽하게 다 막힌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ALD를 할 때는 한 5% 정도 안 막혀도 대충 방막이 형성되면서 뭐 덴시티가 좀 떨어질지언정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5% 몇 수 프로가 ASD에서는 굉장히 크리티컬한 뉴클레이션 사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ALD를 위해서는 굉장히 이너프했지만 ASD를 위해서는 상당히 이너프해진 익스포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마지막 막지 않은 몇 개의 사이트 때문에 뉴클레이션이 일어나서 ASD가 깨진다. 그래서 이런 논문을 보셨을 거예요. ALD로 프리커서를 노출시키는데 한 방에 쭉 노출시키는 게 아니라 막 연속적으로 펄스로 넣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GPC가 올라가거나 방막의 특성이 올라가는 게 있는데 그게 왜냐하면 그 남아있는 몇 개의 사이트들을 채워주는 거죠.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문을 딱 열렸을 때 여러분들 여기 쫙 들어오잖아요. 굉장히 많은 피지컬 인터랙션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프리커서랑 이니비터가 마치 붙을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근데 딱딱딱딱 끊어서 넣는다고 생각해주면 굉장히 피지컬한 인터페어런스를 없애줄 수 있는 프로세스가 되는 거죠. 셀렉티비티를 임프루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어프로치는 프리커서 자체를 다른 걸 쓰면 됩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억사이드를 하는데 TMA가 있고 DMA가 있는데 아시겠지만 TMA가 DMA보다 큽니다. 그래서 크면은 우리가 디펙트가 요만큼 있어도 안 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블락킹이 훨씬 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똑같은 방막을 증착하지만 서로 다른 프리커서를 쓸 수 있는 옵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려해 볼 만한 그런 방법론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지컬한 인터피어런스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노출을 여러 번 쪼개서 하는 겁니다. 멀티플 익스포저라고 그러죠. 그래서 실제로 리도우징을 딱 하면 이니비터가 붙으면서 이니비터 자체도 리간드나 떨어져 나갈 거 떨어져 나가고 두 번째 펄스에서 또 붙게 되고 세 번째 펄스에서 또 붙고 그렇게 여러 번 쪼개서 하면 블락킹 프로퍼티가 이거를 90초 동안 연속적으로 노출한 거라 10초를 9번 나눈 거거든요. 이렇게만 나눠도 상당히 증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ASD 공정을 셋업할 때 교수님 블락킹 프로퍼티 잘 안 나와요. 그럼 쪼개서 한번 쪼개서 착착착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한다면 사이즈 컨트롤을 인위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이니비터를 이렇게 우산을 쓰고 있다고 가정하면 우산을 접게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리간들을 일부러 날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타이타늄 프리커서 이니비터에 물을 노출하면 리간드가 3개 붙어 있었는데 하나 날려주고 2개 날려주고 3개 날려주고 할 수 있거든요. 리간드를 날려주면 이 옆자리에 다른 이니비터가 더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패킹 덴스를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블락킹 프로퍼티가 이제 올라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ALE를 쓰면 증착을 하고 증착을 원하지 않는 표면에 있는 거를 에칭으로 깎아내는 거죠.
ASD, ALE, ASD, ALE. 그래서 이런 컨셉은 이제 연구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호가 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애플리케이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ASD 연구하는 게 있는데 그럼 도대체 그거 어디다 써? 이제 많은 논문에 나오는 게 이거죠. 엣지 플레이스먼트 에러. 이게 왜 나오는 거냐면 뭐 AS 논문 보면 EP 맨날 나오잖아. 맨날 EP야. 우리 학생들한테 야 인트로덕션은 맨날 EP냐? 그거는 자기가 예를 들어서 증착한 물질이 메모리에 관련된 건데도 EP야. EP는 어디서 튀어나오는 거냐면 우리가 그 백엔드 프로세스를 보면 위에 카파 인터커넥트가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 위에 로직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이 인터커넥트 레벨이 M0부터 굉장히 높이 올라가거든요. 그 메탈 라인의 개수가.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장 낮은 데에서는 요 바로 밑에 지나는 라인에 비아를 떨어뜨리기가, 그러니까 밑에랑 딱 연결하기가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조금만 에러가 나도 얘가 벗어나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굉장히 타이트하죠.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저렇게 엇나갔을 때 막기 위한 것은 아예 실리콘 악사이드를 파서 이렇게 만들던가 혹은 셀프셋 모노레이어를 붙이고 다이렉트릭 온 다이렉트릭 실리콘 악사이드를 하고 붙이게 되면 이 거리를 유지할 수 있다. 그게 EP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미 TSMC에서 해가지고 IDM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솔루션이 있어요. 이게 ASD 연구를 다시 촉발시킨 모티베이션이었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3D 랜드를 보면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쭉 돼 있죠. 그래서 실리콘 나이트라이드가 차지 트랩 레이어잖아요. 근데 우리가 트랜지스터가 이렇게 있으면 그걸 이렇게 꺾어놓은 게 3D 랜드잖아요. 쭉 보면. 뭐 학생들 모르시면 가서 인터넷 검색해보면 챗 GPT 같은 거 보면 잘 알려줍니다. 이렇게 했는데 차지 트랩 레이어를 중간중간 끊어서 증착할 수 있다면 우리가 차지 트랩 레이어에 일렉트론을 스토리지 했다가 밖으로 줄줄 새는 걸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끊어서 증착할 수 있는 이때 ASD를 쓰면 좋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가 나와서 논문이 몇 편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BINC 인포메이션 M1, M0, M1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백엔드 쪽에 메탈 라인이 겁나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트랜지스터가 이렇게 있으면 플러그가 있고 그 위에 M0 라인이 오면서 메탈 라인을 형성하기 시작하거든요. 플러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텅스텐 같은 것들을 쓰죠. 그럼 그 위에 카파가 붙거나 근데 그걸 바꾸려고 대부분의 많은 회사들이 몰리를 갖다 쓰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ALD로 컨포멀하게 증착하면 여기 씀이 생깁니다. 그래서 컨택 그 저항이 굉장히 높아져요. 아니면 기계적인 특성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ASD를 갖다가 사람들이 야 바텀에서부터 잘하게 하면 어때? 위에를 다 막아서 그래서 그런 컨셉으로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했고 저희가 2022년인가 그 메탈 아닙니다. 타이타늄 악사이드를 갖다가 바텀에서부터 잘할 수 있게 만드는 컨셉을 제안을 했고요. 저희가 한 3, 4년 정도 종기원이랑 일했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완벽하게 바텀으로 쓰죠. 그래서 밑에서부터 쫙 올라가면 밑에서 쫙 차이는 이런 공정이 ASD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낸드에서 보이드랑 씀포메이션 낸드는 그게 더 극적이에요. 왜냐하면 옆으로 누워있기 때문에 저 워드라인들이 옆으로 쫙 들어가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가는데 중간중간 기둥들이 막 있는데 요 높이가 20나노예요. 그 안으로 텅스텐을 다 밀어 넣어야 되거든요. 밀어 넣다 보면 보이드랑 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저렇게. 여기 보이드랑 씀이 생긴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SD로 그거를 억제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바텀업이었는데 사이드인을 ASD로 만들 수 있다면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 이런 응용 범위. 퓨처 인사이트에 대해서 제가 말씀 한 10분 정도 나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챌린지가 뭐가 있냐 제가 몇 개 꼽아봤는데 Atomic and Molecular Inhibitor including Surface Termination Control Pretreatment and 그러니까 지금 이니비터라고 하면 다 어떤 몰리큘만 생각하는데 아토믹 이니비터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드로젠 터미네이션도 이니비터라고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시도하지 않았던 아토믹 사이즈의 무언가를 시도해 볼지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바텀업이랑 사이드 인필링 방법을 ASD랑 ASE를 통해서 접근해 하면 좋고요. 근데 실제로 3차원에서
커머셜라이즈 된 상태에서 ASD를 해서 테스트한 결과가 학교에서는 그걸 다루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구를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fast screening of inhibitor and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프리커서 이니비터 선택해서 EFT 계산하고 되냐 안 되냐 실험해서 된다 안 된다 2차원에서 하고 3차원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빠르게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저희가 몇 해 전부터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걸 잠깐 어떤 연구인지 보여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셀렉티비티가 모두 두 개입니다. 요거는 이제 튜토리얼이라기보다는 그냥 저희 실험실에서 이런 연구를 하고 있다. 우리가 AI 기술이 발전하는데 반도체가 혁혁한 공을 세웠지만 AI 기술을 이용해서 반도체 공정 발전을 위한 프라이는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콜라 먹고 감자튀김 먹고 콜라 먹고 감자튀김 먹고 그렇죠? 반도체 개발해서 AI 빨라지고 AI 써서 반도체 공정 빨라지고 다시 AI 아주 긍정적인 피드백 루프가 형성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셀렉티비티가 두 개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건 이런 두 가지 셀렉티비티죠. 결국 우리는 셀렉티비티를 알아야 된다. 붙냐 안 붙냐를 알면 된다. 그게 끝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라는 걸 써서 이게 뭐냐면은 뭐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페이스북에서 보는 것처럼 노드, 그러니까 나와 저 사람 간의 스트롱 인터랙션이 뭔가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박 교수님이 취미가 뭐고 뭔지를 우리가 프리트레인 모델로 추측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냐면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 박 교수님이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오늘은 커피를 먹고 연구를 하고 점심을 뭐 먹고 가잖아요. 매일매일의 업무 일상 있잖아요. 그걸 다 기록해. 그렇게 해서 박 교수님이 비가 오는 날은 항상 컵라면을 먹더라라는 그런 패턴을 찾아내는 거죠. 그게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의 기본적인 딥러닝의 컨셉이거든요. 오 교수 있나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여기다가 우리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딱 넣었을 때 이 사람의 나이가 얼마고 취미가 뭐고 직업이 뭐고 마셔는 지금 결혼해서 아직 그런데 어쨌든 막 이런 걸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프리트레인 모델의 장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프리커서 리액턴트 서브스트레이트를 가져다가 이렇게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로 노드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숫자로 바꿔요. 그러니까 우리 컴퓨터만 알아들을 수 있는 벡터라이제이션 된 숫자로 바꾸거든요. 그걸 가져다가 프리트레이닝을 겁나시킵니다. 논문에서 우리가 ASD 했던 모든 논문에서 파라미터를 다 뽑아내가지고 이 프리트레이닝을 막 시켜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답을 알려주는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막 시켜서 어두적점 돼 안 돼? 증착 돼 안 돼? 물어보면 나올 수 있게.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트레이닝을 한 500개의 케이스로 해간 데이터베이스를 막 돌렸어요. 그런 다음에 그 트레이닝에 들어가지 않은 인디펜던트 논문을 가지고 이걸 맞추냐 안 맞추냐 봤어. 그래서 TD마스랑 그다음에 표면이 카퍼랑 오존 뭐 이런 걸 썼던 거죠. 온도에 따라서. 또 맞추냐 안 맞추냐 했더니 하나 빼고 다 맞췄어요. 하나는 사실은 50도에서 했던 거라 저희가 데이터베이스가 좀 부족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학문적으로는 생각보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펀더멘털이 없기 때문에. 이거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인더스트리 측면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맞냐 안 맞냐? 98% 확률로 맞아요. AS 돼요? 증착이 돼요. 이게 지금 되는 겁니다. 지금 ALD 쪽이나 ASD 쪽에서는 이런 어프로치를 사람들이 안 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들으시면서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면 생각보다 굉장히 큰 브렉스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6월 말에 플로리다에서 하는 ALD AL 학회에서도 또 AS 튜토리얼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펀더멘탈 확 줄이고 뒤에 우리가 4개 애플리케이션 소개했잖아요.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게 그 애플리케이션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삼성이나 마이크론이나 하이닉스 분들을 만날 때마다 인터뷰를 딱 하고 있습니다. 어디다 쓰는데? 그래서 혹시 그 학회 참석하시는 분은 튜토리얼을 많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 있으시면 하시죠. 시간은 딱 저스트하게 맞춘 것 같은데.